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기는 정당 만든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9회 말 투아웃에는 애매한 공에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이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고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고 정치 입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나땡은 1차원적입니다. 민주당 친명그룹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우리 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니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막연히 한 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도발 유도 걱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일각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이른바 북통을 일으킬 것을 경계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세종대왕도 노렸다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해서 경찰에 붙잡힌 10대 용의자들이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SNS로 만난 의뢰인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이 배후 인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전두환 손자 집행유예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간병지옥 탈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하루 평균 11만 원인 간병비 부담을 4년 후엔 2만 원대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구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는 전 장관이죠. 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제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집권 여당이 이끌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과정, 그야말로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전 한동훈 전 장관은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 제의를 받고 수락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직 사표도 제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전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한 지 2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는 한동훈 전 장관 이임식도 열렸는데요. 이임사에서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가 한 일 중 부족한 부분은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을 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똑같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 전 장관 이임사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 그런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 전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각오 그리고 가야 할 방향 같은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라는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했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미의 정치는 20여 년째 하고 있었다며 국민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 삼아 이겨야 할 땐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고요.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면 어떤 공이 들어오든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승리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이점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실천이고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이니만큼 그 시너지를 잘 활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 전 장관이 이끌어갈 집권 여당 비대위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이 될지도 직접 들어보시죠.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요, 한동훈 전 장관의 생각,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생각입니다. 좀 더 전해지기도 했는데,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했다고 전했고요. 하지만 자신은 결심을 했는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간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결심을 했으면 간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게 뭐 지금 한 얘기는 비대위원장을 이제 맡기로 결심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듯하지만 이제 이게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는 비대위원장을 이끌면서 혁신이라든지 또는 인적 쇄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뜻을 시사한 것으로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네, 한 전 장관, 지난 화요일에는 진짜 위기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서 당시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결심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한 전 장관은 앞서도 이른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고 강조해서 정치권에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기존 정치 문법의 탈피를 강조해왔던 한 전 장관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요,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죠. 한동훈 전 장관한테 사실상 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그러니까 여당을 떠나서 정권 차원의 명운이 걸린 이 총선의 컨트롤 타워를 맡긴 거,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권을 뒤흔들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런 평가 나올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내년 총선이 111일 남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대표격이자 총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동훈 전 장관을 선택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동훈 장관에게 명운을 맡긴 이유가 뭔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서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고, 둘째로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셋째로는 청년이나 중도층의 공감을 이끌고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시켜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권한대행은요,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어제와 오늘 나온 윤재옥 권한대행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혁신의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한동훈 전 장관 아시다시피 1973년생입니다. 올해 딱 50세입니다. 이런 한 장관이 여당의 간판인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의 얼굴이 젊어졌다. 이런 직권적인 변화, 이거 아주 또 주목할 만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13년간 모두 10번의 비대위가 들어섰었는데요. 역대 비대위원장의 평균 나이는 65세입니다. 반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장관은 1973년생으로 역대 비대위원장들의 평균 나이보다 15살이 젊은 50세인데요. 여권에서는 이른바 X세대에 속하는 한 전 장관이 당을 이끌면서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는 민주당과 차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희도 짧게 전해드렸었는데, 이 국민의힘은요, 이른바 스타 장관이라고 불리죠. 한동훈 전 장관의 대중성, 이것도 자산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네, 그동안 한동훈 전 장관이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시민들이 몰려서 이 사인과 기념 촬영을 요청하는 그야말로 팬미팅 같은 모습을 자주 보였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장관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이 중도층의 마음까지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 전 장관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 후배고요. 또 직속 부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중도층 확장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것조차도 일단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역효과를, 그 역적은 반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또 그동안 한 전 장관이 민주당의 숱한 공세에 밀리지 않고 직설적이고 강단 있는 화법을 구사해 온 것도 한 전 장관을 이른바 스타 장관으로 만드는 한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죠.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속이 시원하다, 민주당에서 한 전 장관 당해낼 사람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고요. 다만 진보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대 의원들에 대한 예우보다는 할 말을 하겠다는 한 전 장관을 향해서 거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여왔던 한동훈 전 장관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잘못드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 말씀은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지 답변하는 자리긴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이자를 묻는 게 아니고 첫자를 묻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대 여당에서 비대위를 만들었던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그중에서 대부분 실패를 했는데 그나마 성공했던 걸로 여겨지는 사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 비대위인데요. 그래서 여권 안팎에서는 이 박근혜 비대위와 이번 한동훈 비대위를 비교하는 지금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이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참패하면서 짧은 기간에 표를 회복해 대선에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등장한 박근혜 비대위와 한동훈 비대위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당명과 당색을 바꾸는 등 파격적인 조치 실행한 끝에 당을 대선 승리로 이끌었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 역시 국민의힘이 위기인 상황에서 몇 개월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만큼 박근혜 비대위를 성공 모델로 삼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잇고 등장해 후에 정치력을 입증한 케이스인데 반해 한 전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역량으로 여기까지 온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점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한동훈 전 장관 검사 출신으로 이 조선 제1검이다 이런 별칭까지 얻었던 아주 유능한 검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통해서 이 좌천되는 그런 또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이런 한 전 장관의 과거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 다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이죠. SK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사건들을 맡았었고요. 검찰 내에서는 천재 검사, 엘리트 특수통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계 저승사자,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투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한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야말로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또 이어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을 때와 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모두 한 전 장관이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었고요.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한 전 장관의 입지도 좁아지게 됐는데요. 당시 한 전 장관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재차 좌천되면서 비수사 보직을 전전했었고요. 이후 윤 대통령이 내각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 전 장관을 깜짝 발탁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한 바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부장님에게는 편견이 좀 있어요.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 그러셔가지고 한동훈 부장 정도 되면 최고의 검사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 이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이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러니까 용산이 그 국민의힘을 갖다가 위에서 지배하고 그다음에 다스린다. 이런 식의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은데 그걸 좀 불식시키는 듯한 그런 취지로 보였습니다. 예, 채널A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상사로서 지시해 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다.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고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함께 해온 사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할 때도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 느꼈던 한 전 장관의 능력을 강조했었고요. 한 전 장관 역시도 앞서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나는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일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전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과 나는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법무부 장관 인선 발표 당시에 나왔던 윤 대통령 목소리와 앞서 나온 한동훈 전 장관 목소리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 젊은 층의 인기가 있고 국민 기대도 있고 소신도 있으니 잘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개인은 물론이고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
이거 이제 승부수, 좀 더 과장하게 표현하면 이제 도박이다 이런 평가까지 가능할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총선에서 지면 사실상 앞으로의 3년간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금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나름의 기대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임시를 갖고 난 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포부와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된다면 한 2가지 정도를 바꿨을 때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낡은 여의도 정치를 싹 바꿨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일 텐데요. 이게 지난달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을 맡으면서 했던 혁신의 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하지만 이뇨한 위원장이 부족했던 힘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이걸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해주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가장 본질적인 면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있게 되는 수직적 당정 관계로 불리는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당이 주도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당을 개혁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정말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쇄신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동훈 장관 육성으로 나오는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건대 그렇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의 모델을 가지고 가려면 그건 뭐냐면은 박근혜 비대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아주 혁신적인 인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전 그렇죠. 대표 때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당시 비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걸 세워놓은 거는 같은 꼴이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유명성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종인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을 과연 데려올 수 있겠느냐.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친윤 체제로 국민의힘이 돼 있는데 그러면 친윤이 아닌 반윤의 인사를 데려올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역량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는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한동훈 장관만 봐서는 괜찮은데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이 두 가지를 초반에 제대로 풀지 못하면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구를 비유했는데 그동안 감독들은 구단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경기를 망쳤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번에 감독으로 오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감독 역할을 하려면 구단주의 고리를 끊고 정말 선수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두 패널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어떤 과제라든지 숙제를 갖다가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요 오는 26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게 되면요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취임을 하고 또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생짜 정치 신인이죠. 사실상의 집권당 대표로 전격 변신하는 그런 파격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 자리가 명예스러운 만큼 지금 풀어야 할 숙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 한 전 장관이 어제 밝힌 비대위원장 활동의 큰 원칙과 방향인데요. 이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 당 안팎의 난제들이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일단 한 전 장관이 마주하게 될 첫 번째 과제는 민주당이 28일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대응 문제입니다. 한 전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 법이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었죠.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한 전 장관이 언급한 독소 조항은 국민 알 권리 보장 명분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 변호사협회와 같은 중립적 단체의 추천도 받지 않고 야당이 독자적으로 특검 후보를 고를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이 한 전 장관은 또 야당이 이 특검법을 총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종합해 여권 안팎에선 이 한 전 장관이 총선 후에 일부 독소 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이 발의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원내 의석 분포상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배경에 있을 겁니다. 이 한 전 장관 발언을 계기로 여권 인사들도 총선 이후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외하기 위한 특검법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잇따라 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한 전 장관의 특검법 관련 발언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렸죠. 그거에 대해서도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총선 기간에 야당 정치인 수사도 미룰 거냐 이렇게 맞받았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시간을 때우고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대표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조건부로 총선 이후에 수사할 경우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두 패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주어진 과제의 핵심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문제일 겁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깨면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용산과 각을 세울 수도 있는 이른바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 더 나아가서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대세인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 전 장관의 대중적 인기 그리고 엘리트 이미지로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벌써부터 한 전 장관을 향해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 여권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윤 대통령과의 이 특수관계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 외연 확장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 SNS에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면 일체 당무를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체제는 직할 체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직접 부딪히게 돼서 아무래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같은 조건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기대하는 의견도 만만찮은데요. 오히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서로 잘 알고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는 용산에 대해 할 말을 하고 용산도 그것을 쉽게 내치거나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윤상현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가장 신뢰하는 분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고 그 깊은 신뢰 속에 그리고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익적 당정 관계도 뭔가 돌파구를 열 수가 있다.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한 전 장관도 이런 우려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또 밝혔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맹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본을 저는 잘 안다는 게 그 답인데요. 한 전 장관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건강한 당정관계 방향 어떤 부분이신가요?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본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색깔 그리고 의미는 당장 비대위원들의 면면 거기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한동훈 비대위는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장 비대위원 인선 단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했듯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당 안팎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입니다.
자, 비대위원 구성에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우선 당내 정치구도 측면에서 만약 중도 또는 비윤계 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당정관계 재설정에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학력, 경력, 성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론의 핵심이었죠. 이른바 서오남, 즉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또는 검찰공화국 프레임과 맞닿는 이 검찰 출신을 배제한다면 그동안의 여권 인사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한 전 장관은 어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 후에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비대위 구성에서 또 지켜봐야 될 이제 대목 그리고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연령과 세대의 문제일 겁니다.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이준석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선 2030 청년 그리고 여성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많은 건데요. 실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 비대위를 채우자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부터가 1973년생 50세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한 전 장관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비대위원 연령대가 대폭 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오늘 SNS에서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워서 비대위부터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하 의원의 어제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70년대생이잖아요. 70년생이 당대표가 되면서 저는 이번에 당 지도부도 비대위원들이 새로 들어올 텐데 전부 다 70년대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젊은 지도부, 참신한 지도부로 우리 당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고 총선에서도 새로운 인재들이 지금 당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인재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당내에서 정치적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586 청산 이런 목소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은 좀 더 이제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당내 정치적 세대 교체에 좀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은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의 인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를 발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당내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권의 이른바 빚이 없는 한 전 장관이 쇄신을 기치로 대대적인 물갈이에 힘을 싣기 위해 그에 적합한 인물에게 공천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이 한 전 장관은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었죠.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는 일성은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여권에서 실질적인 변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인적 쇄신의 칼날이 앞서 인요한 혁신위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진영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놓는 경우 정말 드뭅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도 이 자진 희생이 아니고 시대 흐름에 따른 물갈이, 그러니까 강제적 희생이 대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권 정치 지형상 친윤계와 접점이 없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한 위원장 자신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명 직전 윤 대통령의 소개로 장제원 의원을 만난 게 친윤 정치인 그룹과의 첫 만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을 만큼 여권 주류와 별 정치적,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전 장관으로선 친윤과 중진 의원들에게 빚진 것도 없고 큰 부담도 없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언론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굳어지자 당 안팎에선 험지 출마나 불출마 등 압박을 받아오며 인적 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와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친윤과 밀착해 당권까지 거머쥐었던 김기현 전 대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명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지역 출마 생각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페이스북으로 사퇴하셨는데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같은 혹시 하셨나요? 당이 면몰 일심에서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습니다. 저 자맹이 길어지시는 이유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서요. 저는 자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준석, 유승민 같은 비주류를 포용하라 이런 요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신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나 여당 내 야당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도 이런 지도부를 구성해야 총선에서 중도층 또는 무당파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요청이 있으면 만날 수는 있지만 기대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만납니까?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야 관계가 최악입니다. 정치 신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시적이나마 이 여당의 당권을 쥐게 될 경우에 과연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그동안 한 전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마치 검사와 피의자 같은 모습을 보여왔었죠. 하지만 이젠 국정 파트너로 대해야 할 텐데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앞서도 듣고 오셨듯이 당장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과연 여야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이 아닌 김건희 방탄에 나선다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건의하십시오. 민주당 안에서는요,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을 두고서 잘됐다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요약하면 총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상대다 이건데 반면에요, 다른 일각에서는 방심하면 안 된다 이 같은 신중론도 또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찰 후배인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지금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로 이른바 한나땡,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라는 줄임말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요, 오늘 SNS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니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고 술을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평가였는데요. 정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의원, 다 아시다시피 친명계의 좌장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안에서 발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절대 만만한 상대 아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100%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땡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구도나 상황 자체가 결국엔 정권 심판론에 스스로의 프레임을 인정한 꼴이 된 겁니다. 그런 구조적 상황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불리할 건 없다라는 말이고 정성호 의원의 말은 맞지요. 한동훈 장관 개인의 역량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인기도 유명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을 마냥 말하자면은 고마워할 그런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방심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 폄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를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돌아오셔서 극단의 정치로 또 치달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본인의 숙제인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달라질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지 않는 이런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됐을 때는 틀림없이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땡큐라고 했던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신중론을 중심으로 두고 민주당에서는 지켜볼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한 장관이 가장 처음 얘기했던 메시지가 모든 길이 다 처음의 길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의도의 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변화와 쇄신을 말하는 거고 그게 한동훈 장관을 불러온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고 가는 길은 완벽한 쇄신과 변화의 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 그동안 과거의 길에 머물렀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하나로 묶어서 정권 심판이라는 회고적 성격의 투표를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새로운 기회로 틀어서 미래를 향하게 되는 순간 회고적 성격의 투표가 아닌 미래적 성격의 투표로 바뀌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바꾸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바꿀 수 없잖아요. 최고위원들도 70년대생 이후에 비대위원들이 줄줄이 세대교체를 외치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서영교 의원, 정청래 의원 이런 인사들이 줄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대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방금 김병민 최고위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여당에서는 이렇게 검사 출신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가 출범을 하니까 민주당 비주류는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 대표의 또 공판이 있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7차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혐의고요. 두 번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인데요. 오늘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손대희 대변인 변호사 어제 압수수색 있었는데 입장 있으실지요? 그 돈봉투나 대선 허위 보도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관상의 의원들 오르고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신당 행보를 시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와 함께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이걸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 혁신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전과가 있는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3배나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도덕성 훼손을 연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측의 목소리도 이어서 듣고 오시죠. 도덕성의 마비죠. 거의 매일처럼 뭔가 법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래도 그냥 뭉개고 지나가고 이것이 일상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질리는 거죠. 당대표가 주 3회 재판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직전 당대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당 지도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이 점을 또 직격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 구속 이후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모경 원내대변인 모두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송 전 대표는 탈당한 상태라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에 대해서 당에서 정리 중인 입장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말을 아꼈고요.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당 지도부를 향해 국민들이 보기에 참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해 말을 아낀 이 대표의 모습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혹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에 대해서 당에서 정리 중인 입장이 있을까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최소한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연루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탈당했다는 이유로 남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은요.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요. 이 대표한테 대표직 사퇴하라, 통합 비대위 구성하라 이렇게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칙과 상식 측의 통합 비대위 세완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대표가 연말까지 대표직을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을 받아들이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원칙과 상식,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 같이 듣고 오시죠.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 비대위가 들어선다는 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신다는 얘기겠죠. 지도부가 바뀌는 거.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체가 사퇴하고 새롭게 통합 비대위로 가자 이 말씀입니다.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고 선거는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요. 아예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생각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사실상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 사퇴를 언급했는데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이 대표뿐만 아니라 친명계와 지도부 역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양측의 입장은 한동안 평행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사퇴 후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만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 없지만 이 대표 없이는 더 총선에 이길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오늘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 압박에 대해 비대위로 갈 리도 없고 지도부가 이를 받아줄 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정청래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총선에 이길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 없이는 더욱더 총선에 이길 수 없다.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제안이 있는 이낙연 대표님이나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님들이 사퇴 후 통합 비대위라고 하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비대위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만나주겠다고 하는 전 이낙연 대표가 있습니다. 비대위로 갈 리도 없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받아줄 리도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냥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알고서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나가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만나자고 하고 만류도 할 생각인데 말을 잘 듣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의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도요. 비대위 전환 요구에 대해서 아주 격노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죠. 네, 이재명 대표 온라인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는 비대위 전환 반대 의견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주된 의견은 비대위 전환 시 이 대표 사퇴가 불가피한데 논의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의 게시판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당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오만한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비대위 요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퇴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명락회동이라는 거, 이것도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신당 창당 행보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추적하는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영진 의원은 앞서 들으신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퇴 후 통합 비대위를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락 회동 시기에 대해선 연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강선우 당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에 관련해서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제 만났던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있죠. 김 전 총리의 움직임도 사실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김 전 총리의 역할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 김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어제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만난 사실이 알려져서 그 대화 내용이 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경남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진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고요. 김 전 총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한 달 전부터 약속된 일정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정치적 해석은 경계했는데요. 최근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문제와 계파 갈등으로 당내 내홍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데다 이재명 대표와 만났을 때 당 강성 팬덤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라는 그런 이제 부탁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에 당내 통합 문제가 화두로 올랐을 것이라는 분석이 당연히 나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통합 행보를 보이는 김부겸 전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요, 무대응,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연일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내우를 외환으로 돌리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들어서 이른바 북풍론을 잇따라 언급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8월에도 북한이 경기도 연천 일대에 포격을 가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서자 이틀 뒤 자신의 SNS에 북에서 포격, 연천 주민은 왜 못 들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해석을 낳은 바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다시 북풍론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 한다는 걱정이 참 많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일각에서 있었다고도 말했는데요. 이 대표의 어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부에서 사실상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걱정이 전혀 타당성 없는 억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도 같은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북풍론에 여당은 뜬금없는 음모론을 제기한다는 반응입니다. 이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여권의 총선용 안보 드라이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로 저열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곧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사법 리스크 거론하면서 대표직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물러설 생각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얘기하는 분들, 뭐 이제 당내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대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당내에서 정말 골마 터진 문제라면 그걸 아무도 용기를 못 냈으니까 이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분이잖아요. 원칙과 상식에서. 던지면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아무도 끙끙 앓고 있던 거를 이분들이 던졌을 때 동조하기 시작하겠죠. 그걸 보통 정치에서 명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촉발제의 역할이 주장이 명분이 되고 명분이 익어서 정말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나갈 상황이다. 그러면 당대표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만 원칙과 상식 네 분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만 당에 167명 중에 네 분 빼고는요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대표가 이 네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비대위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제입니다. 통합비대위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명분이 쌓이지가 않아요, 당내에서. 그러면 그거는 포기하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선거제 회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당내에서 충분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기하고 선거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명랑회동이든 대표하고 만나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당을 떠난다. 그거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권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그 체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어떤 민심의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질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 가서 뭔가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그 가능성 여당 입장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까? 정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모든 공천권 다 행사하고 마지막 총선에 가까워진 시기가 가게 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얼굴로 선거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천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된다면 이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는 특정 진영 내의 갈등들은 이미 다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 전제 조건은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어간다는 전제인데 만약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적인 혁신으로 가게 돼서 지금의 지지세가 엎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위기감과 두려움이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재명 대표를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요구가 분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얘기하고 있는 통합비대위로는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전국의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의 지지율을 끌어내는가 여기에 민주당의 운명도 함께 결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도 가정으로 드렸고 답변도 역시 최고위원님도 가정일 상황에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종대왕도 노렸다입니다. 경복궁에 이른바 낙서 테러를 가한 혐의로 체포된 10대 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까지 노렸다. 지금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경복궁 담장에 최초 낙서를 한 10대 피의자들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알게 된 이 팀장이라는 인물에게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낙서를 제안한 이 팀장이 경복궁뿐 아니라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었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은 10대 피의자들은 실제로 세종대왕상 인근까지는 갔지만 주위의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낙서를 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들은 이 팀장이 새롭게 지목한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를 했고요.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지금 붙잡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10대 피의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복궁에 낙서를 하던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던 그때 이 팀장이라는 그런 배후 인물이 계속해서 보고도 받고 또 실시간으로 지시도 했다. 이게 지금 이 용의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낙서를 지시한 배우인 이 팀장이란 인물은 자신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팀장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지도 앱을 캡처해 낙서를 할 구역을 포함 택시 내릴 곳 등 구체적인 이동 동선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새벽 1시에 거주지인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2시부터 범행을 하라며 시간까지 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피해자들이 범행을 마친 뒤 이 팀장은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을 주진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래 수사가 시작되자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실제 이렇게 낙서를 지시한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실제 하는지 만약에 실제 인물이라면 그가 누구고 또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결국 경찰이 밝혀내야 할 그런 부분이죠. 네, 앞서 이 팀장은 피의자 A군에게 착수금으로 1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팀장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A군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 메신저 계정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우인 이 팀장이 검거되면 교사죄가 적용돼 최소한 낙서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문화재 훼손을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복궁 낙서 피의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의자는 3명인데 그 가운데서 10대 남성 피의자 그리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피의자 바로 두 사람입니다. 예, 경찰은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과 이를 모방한 20대 남성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최초 낙서범 중 공범인 10대 여성은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어제 오후에 석방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20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먼저 진행이 됐는데요. 이 피의자는 범행 후 자신의 블로그에 범행 인증샷과 함께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가 논란이 되자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는 15분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종료가 됐고요. 20대 피의자는 반성의 기색이 없던 블로그 글과는 달리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보고 오시죠. 범행 저지르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은 없으세요? 모방 범죄 맞습니까? 팬심 때문에 범죄 저질렀다고 하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최초 낙서 피의자인 10대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잠시 뒤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되찾은 아내 추억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인천 계양역에 한 70대 할아버지가 붙인 잃어버린 가방을 찾는 벽보의 내용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나타냈었는데요. 살려주십시오라는 글로 시작한 벽보에는 이런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8일 벽보를 붙인 할아버지가 노트북이 들어있던 백팩을 계양역 인근에서 잃어버렸는데 이 가방 안에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생전 사진과 영상 등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눈물이 난다, 제발 돌아오길, 벽보를 널리 퍼뜨려서 도울 방법을 찾자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서일까요? 할아버지가 이 가방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방을 분실한 지 거의 2주 만인 어제 뜻밖의 공항철도 검암역 유실물센터에서 가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당초 계양역 길가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양역에서 하차할 때 전동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린 거라고 합니다. 이는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해서 할아버지가 계양역 역사에서부터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려준 덕분에 분실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할아버지는 연합뉴스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아내의 유품을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방송부터 뜨거웠다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전파를 탄 미스트롯3가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리지널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괴물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미스트롯3. 첫 방송부터 전국 기준 시청률 16.6%를 기록하며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방송은 시리즈 사상 최초로 1라운드부터 1대1 서바이벌 배틀이 벌어져서 긴장감이 더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력자들이 또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제는요, 이 국가대표 선수가 올 하트를 받아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바로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인 신수지 씨입니다. 이 신수지 씨는 리듬체조 선수 은퇴 후에 이 볼링 프로 타이틀을 획득한 데 이어서 골프와 당구,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며 도전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롯에 도전을 한 겁니다. 이 신수지 씨는 특유의 퍼포먼스와 고혹적인 음색을 뽐내면서 이 트바로티 김호중의 친척 누나 이시연 참가자를 꺾고 올 하트로 2라운드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두 사람의 1대1 대결 보고 오시죠. 이시현 씨는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친척 누나입니다. 언니 제가 다리만 11년 찢었거든요. 네, 오늘 언니도 가볍게 찢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늘 보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어제 첫 방송에서는 특히요, 이 10대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다고 합니다. 네, 참가자 72명이 공개됐을 때부터 실력파 10대 참가자가 많아 돌풍이 예고됐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제를 모은 건 11살 동갑내기 맞대결이었는데요. 전국 가요제 우승 상금만으로 차 한 대 값을 모았다는 고아인 양,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산 최연소 대상 출신 빈예서 양이 만난 겁니다. 도토로 신동들의 무대 보고 오시죠. 그림
소식도 없네. 자, 두 트롯 신동의 노래 실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스터 군단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키워준 할머니를 향한 사랑을 담아 노래한 빈 예서 양을 향해 김현우 마스터는 감정을 넣었다 뺐다 갖고 노는 괴물, 천재가 여기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장윤정 마스터도 고아인 양을 향해 어른들과 겨뤄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완성형에 가까운 보컬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빈에서 고아인 두 트롯 신동은 동반 올 하트로 2라운드로 직행했습니다. 1대1 라운드인 만큼요, 이 대결 상대를 직접 참가자들이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승전급의 아주 빅매치가 또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트로트계 아이돌로 불리는 오유진 씨와 김소연 씨인데요. 두 사람은 이미 다른 가요제와 오디션 등에서 화려한 이력을 쌓은 챔피언부 참가자입니다. 오유진 씨와 김소연 씨는 서로의 등수까지 공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끝없이 울리는 사랑 해바라기꽃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 일편단심 그리는 꽃 해바라기꽃을 아시나요? 두 사람 역시 가창력과 무대 매너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실력으로 동반 올 하트를 획득했는데요. 앞으로도 미스트롯 3를 통해 또 어떤 실력자들이 넘치는 끼와 매력을 선보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성탄절인 25일은 쉬고요. 다음 주 화요일 26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탄절 연휴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아기 예수의 사랑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